안녕하세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정말 뜨거웠던 영상 하나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 광장시장 그 순대 가게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151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올린 영상인데 이게 또 한 번 광장시장의 이른바 바가지 요금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어요. 맞아요.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는데 10,000원을 청구했다는 그 사건이요. 네. 근데 많은 분들 반응이 또 저러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뭐랄까 수년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의 전말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자꾸 반복되는지, 그리고 지금 광장시장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각각 어떤 공간이 되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기사, 통계는 물론이고 학술 논문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했죠. 자, 그럼 먼저 논란이 된 영상 내용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2025년 11월 4일에 이상한 과자 가게라는 유튜버가 올린 영상인데요. 유튜버가 8,000원짜리 큰 순대를 주문합니다. 그랬더니 상인이 별다른 안내 없이 순대에 고기를 섞어서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니까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 이러면서 10,000원을 요구하는 거죠. 유튜버는 당연히 섞어달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결국에는 10,000원을 내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영상에 그것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외국인 손님한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나 좀 위생이 의심되는 장면까지 같이 담기면서 논란이 확 커졌죠. 결국 광장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아, 네.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요. 그런데 이 징계 수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노점이 식품위생법상 정식 영업 허가가 없어서 지자체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인회 자율징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러니 실효성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메뉴 섞기 수법,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과거 사건들이랑 판각이에요. 이게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어 왔더라고요. 연례 행사요? 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3년 11월에 모듬전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저 그거 기억나요. 여행 유튜버가 15,000원짜리 모듬전을 시켰는데 양이 정말 터무니없이 적었던 그 사건이요? 맞아요. 심지어 계속 추가 주문을 강요하고 카드 결제도 거부했었죠. 그때 상인회에서 정량 표시제 도입하겠다, 카드 결제도 받겠다 하면서 막 결의대회까지 열지 않았나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불과 4달 뒤에 비슷한 일이 또 터집니다. 또요? 2024년 2월, 이번엔 다른 유튜버 영상인데요. 8,000원짜리 순대를 시키니까 동의도 없이 모듬으로 섞어서 10,000원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랑 거의 똑같은 수법이 폭로됐어요. 와, 정말 패턴이 명확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년 4월에는 더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창조경제 논란이라고. 창조경제요? 5,000원짜리 고기만두를 주문했는데 상인이 갑자기 믹스 하면서 김치만두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메뉴판에도 없는 섞어만두라면서 10,000원을 요구한 거죠. 그건 정말 심했네요. 심지어 바로 옆 외국인 관광객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쓰는 장면이 포착돼서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듣고 보니 주문한 것과 다른 메뉴를 동의 없이 섞고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완전히 고착화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국인들의 불신이 쌓여가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한테는 광장시장이 최고의 핫플이 되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네, 그 역설적인 상황을 통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통계죠?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의 광장시장 점포 수는 16%가 늘었어요. 네. 그런데 내국인 평균 고객 수는 오히려 15%가 감소했습니다. 아, 내국인들은 점점 안 가게 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빈자리를 외국인 관광객이 채우고 있는 거죠. BC카드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 대비 2023년에 광장시장 인근 음식점 결제 금액이 85% 늘었고요. 85%요? 네. 심지어 숙박업은 141%나 증가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아무래도 2019년에 넷플릭스 다큐 길 위의 셰프들에 소개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결정적이었죠. 그 이후에 팝가수 샘 스미스, 배우 브리 라슨, 팀 버튼 감독 같은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방문해서 산낙지 먹고 떡볶이 먹는 모습이 SNS로 퍼져나가면서 완전히 K 관광의 성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에게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곳,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진짜 문화를 체험하는 힙한 곳이라는 이 극명한 온도차가 생긴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국인은 떠나고 외국인만 찾는 현상이 시장 내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단순히 돈을 더 벌어서 좋아졌을까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통인시장을 분석한 한 학술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논문이요? 네,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인데요. 관광객이 몰리면서 시장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자본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적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결속형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뭐냐면 상인들끼리의 신뢰나 유대감, 끈끈함 같은 거예요. 아, 상인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논문을 보면 참 역설적인 게 시장이 다 같이 어려웠을 때 오히려 상인들 결속력이 더 강했대요. 오히려요? 네. 그런데 관광객이 몰리고 도시락 카페처럼 특정 아이템이 대박을 치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죠. 어떤 가게는 돈을 엄청 버는데 어떤 가게는 소외되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군요. 네. 시기심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거죠. 광장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상대하는 음식점이랑 기존에 있던 옷수선 가게나 이불 가게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돈이 오히려 공동체를 갈라놓는 촉매제가 된 셈이네요. 그럼 사회적 자본의 다른 하나는 뭔가요? 연계형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가 바깥 세상,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나 건물주 같은 외부 집단과 맺는 관계를 말해요. 외부와의 관계요? 네, 광장시장의 경우 이 연계형 네트워크도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니까 시끄럽고 쓰레기 문제 생기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은 불편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발길이 끊긴 겁니다. 예전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옷수선집, 이불집 같은 가게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무 음식점이 차지하면서 시장은 더 이상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게 된 거죠. 그냥 관광객들을 위한 쇼케이스처럼 변해버렸군요. 그렇죠. 건물주와의 관계는 더 심각해졌어요. 시장이 유명해지니까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건물을 막 사들이고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자료 보니까 5년 전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하던 가게가 지금은 월세 120만 원으로 올랐다는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네, 3배나 뛴 거죠. 예전에는 상인들과 유대 관계를 맺던 건물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순수한 금전 관계로 변질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관광지화로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상인 간의 신뢰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대, 즉 사회적 자본이 완전히 묻어져 버렸다는 분석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일부 상인들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게 되고 또 그걸 누구 하나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나요? 상인회도 있고 종로구청도 있을 텐데요. 물론 시도는 있었습니다. 논란이 터질 때마다 상인회에서 정량 표시제나 카드 결제 허용, 미스터리 쇼퍼 제도 같은 대책을 내놓긴 했죠. 근데 현장에서는 거의 안 지켜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명확했던 거고요. 종로구청 같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올해 말까지 노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점 실명제요? 네, 노점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상인 신원을 등록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그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그 노점 실명제라는 게 바가지 요금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집안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사회적 자본을 회복시키지는 못하거든요. 월세 폭등이나 상인 간의 불신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네, 제도적인 해결책이랑 시장에 무너진 공동체성 사이에 뭐랄까 근본적인 미스매치가 있는 셈이죠. 상인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복잡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논란을 만든 유튜버한테 우리랑 먼저 대화했어야 한다거나 돈벌이 하려고 자극적으로 편집한 것 같다면서 억울함을 표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이런 일 한 번 터지면 매출이 반토막 난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네, 소비자, 양심상인, 문제상인, 상인회, 지자체까지 각자 입장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걸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만 돌리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는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에서 시작해서 반복되는 문제의 역사, 내국인과 외국인의 엇갈린 시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자본의 붕괴까지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K콘텐츠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단돈 몇천 원의 이익 때문에 팔아넘기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입니다. 관광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지역 공동체의 신뢰.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광장시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요? 수많은 글로벌 관광객을 위한 거대한 쇼케이스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어울리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